학습으로 살짝 그 중요한 내용 마지막 꼭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제가 조금 옮길게요. 이쪽으로 제가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전분에 이제 지난주 시간에서 우리가 단당류, 이당류, 소당류까지 하고 이제 다당류 파트로 이제 들어갑니다. 다당류 파트로 들어가서 다당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전분입니다. 스타치. 그래서 전분의 분자 구조에 대해서 지난주 시간에 말미에 제가 조금 언급했어요. 아밀로펙틴 구조와 아밀로펙틴 구조와 아밀로스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아밀로펙틴 구조는 이렇게 알파 1사결합과 알파 16 결합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쪽으로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분의 효소에서 알파 아밀라제가 있고 베타 아밀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글루코 아밀라제가 있다.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알파 아밀라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 아밀라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이제 사슬형 이제 이게 하나하나가 단당류에 6탄당 글루코스입니다. 포도당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요것을 분해하는 것이 알파 아밀라제다. 그래서 포도당과 메가당, 말토트리오스 이런 것들이 각각 이렇게 단당류로 그 다음에 이게 그 소당류, 올리고당류로 2당류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아밀라제 한계덱스트린도 이렇게 가지치기 알파 16으로 되어 있는 요 가지치기도 우리가 분해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100%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100% 알파 16은 알파 아밀라제로는 분해가 완전히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계덱스트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아밀라제는 뭐가 다릅니까? 요 사이를 요거 보시면 알파 아밀라제는 길이가 조금 깁니다. 긴 사슬형을 끊어내는데 알파 아밀라제가 들어간다면 베타 아밀라제는 조금 단위가 짧아요. 짧게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다. 그래서 메가당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2당류입니다. 자, 그래서 요 메가당을 분해하는 것이 베타 아밀라제다 라고 되어 있고 베타 아밀라제도 역시 가지치기는 조금 한계가 있네요. 이렇게 한계로 잘 분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기다가 별표를 했던 것 같은데 알파 아밀라제 이제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를 주요하게 다루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식생활 관리에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한국인의 식생활 관리는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2학년에 들어가면 식생활 관리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그 교과목에서 저를 만나서 또 공부를 하실 텐데 그 파티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먹는 게 뭡니까? 탄수화물 중에서 밥을 먹잖아요. 이제 밥에 주된 성분이 우리 이제 전분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분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글루코 아밀라제 세 꼭지가 있다. 기억을 먼저 해주시고 각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아밀라제는 타액, 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은 첫 번째 스타트, 소화, 분해할 수 있는 스타트 위치가 어디다라고 말씀드렸죠? 입에 넣자마자 바로 분해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타액, 침이죠. 침. 우리의 침 안에 알파, 아밀라제,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5대 영양소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이 5대 영양소 중에서 입부터 시작해서 분해가 되는 것은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은 위에 와서 분해가 시작됩니다. 스타트가 달라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액, 침에 알파 아밀라제가 있어서 전분이 이제 분해가 된다. 그 다음에 췌장, 액, 발화 중인 종자, 미생물 등에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전분 분자들의 알파 1사결합을 무작위로 가수분해, 끊어낸다. 쪼갠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쪼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메가당과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다. 메가당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2당류
포도당은 단당류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작은 단위로 분해할 수 있다. 아밀로펙틴에서 알파 16결합에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계 덱스트린이 생성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알파 아미노아제 뭐라 그랬죠? 액화 요소 요거 기억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짝짓기 문제가 나와요. 짝짓기 문제. 알파 아밀라제를 액화 요소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베타 아밀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타 아밀라제는 이제 감자류, 서류죠. 곡류, 두류, 엿기름, 다액 존재하게 된다. 전분 요소 분자들의 알파 1사 결합을 끝에서부터 끊어내서 메가당 단위로 순서대로 가수분해해서 메가당이 형성된다. 2당류로 이제 끊어냅니다. 알파 아밀라제와 베타 아밀라제의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는 알파 아밀라제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분해될 수도 있고 메가당으로도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 아밀라제는 메가당으로만 형성이 됩니다. 포도당까지는 분해가 안 돼요. 이해 가셨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메가당으로 이제 분해가 된다. 2당류까지.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에 알파 1사 결합 작용 못하는 거 동일해요. 요건 공통점. 그래서 베타 아밀라제 한계 덱스트린 생성된다. 그 다음에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단맛이 증가되므로 당화 요소라고 한다. 요 꼭지 여러분들 짝짓기 문제 나옵니다. 베타 아밀라제 이꼴 당화 요소, 알파 아밀라제 이꼴 액화 요소.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루코 아밀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간 조직과 각종 미생물에 존재하게 된다. 전분 분자들의 알파 1사 결합, 알파 16 결합, 알파 1사 결합까지 포도당 단위로 끝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수분해되어서 포도당을 직접 생성하게 된다. 글루코 아밀라제는 포도당이 파이널 프로덕트입니다. 포도당. 자, 그 다음에 글루코 아밀라제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알파 16결합까지도 분해를 해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아밀로스는 100% 분해되고 아밀로펙틴은 80에서 90% 분해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분을 가수분해하여서 고순도의 결정 포도당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데도 이용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테이블도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별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 요 테이블을 그냥 통으로 외우시는 것을 제가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영양소 꼭지에 되게 잘 나와요. 자, 아밀로스 모양은 직선형이다. 자, 아밀로펙틴 가지치기 했다. 자, 결합 방식 아밀로스는 50에서 3000개의 포도당 알파 1사 결합으로만 되어 있다. 아밀로펙틴은 알파 1사 결합 플러스 알파 16 결합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은 아밀로스보다 아밀로펙틴이 훨씬 크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분자량이 더 크다. 아밀로펙틴이 더 크다. 자, 요오드 반응은 잘 나오니까 색깔 구별하는 거 요거 문제 굉장히 내기 쉽겠죠? 아밀로스는 요오드 반응에서 청색, 아밀로펙틴은 자색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수용액에서의 안정화, 아밀로스는 노화가 잘 일어나고 아밀로펙틴은 안정하다, 잘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용해도 아밀로스는 잘 녹습니다. 아밀로펙틴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아밀로스는 뭐가 잘 돼? 뭐 노화도 잘 되고 호화도 잘 되고 굉장히 쉬워. 뭔가가 잘 돼. 그리고 잘 녹아. 근데 아밀로펙틴은 안 돼. 뭔가가 안 돼. 녹지도 않고 노화도 안 되고 호화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면 아밀로펙틴 잘 돼 아밀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선 용해도에서는 이제 아밀로스가 잘 녹아요. 아밀로펙틴은 잘 안 녹아요. 자, X선 분석에서는 아밀로스는 고도의 결정성, 아밀로펙틴은 무정형. 자, 그 다음에 호화반은 아밀로스는 호화가 잘 돼요. 아밀로펙틴은 잘 안 돼요. 노화도 아밀로스는 잘 돼요. 아밀로펙틴은 잘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꼭지는 좀 기억을 해주실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밀로스는 함량 전분이 0에서 20% 정도가 아밀로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80에서 100%는 누구다? 아밀로펙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함량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물성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좀 끈적끈적해요. 아밀로펙틴이 끈적끈적합니다. 아밀로스는 끈적끈적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 표시 제가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당류 전분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전분의 변화는 첫 번째가 호화입니다. 호화라는 용어를 앞으로 주구장창 들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4학년까지 4학년까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지금 65페이지 책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 아시죠? 이제 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화는 전분을 물과 가열해서의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물 플러스 가열. 왜 내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별표를 하는지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호화는 물 플러스 가열. 여기 있네요. 물 플러스 가열. 그 다음에 온도 중요합니다. 60에서 80도씨라고 책에 되어 있어요. 60에서 80도씨에서 전분 입자가 파괴되어서 풀처럼 걸쭉해진다. 여러분들 죽 써본 적 있으세요? 혹시 죽을 써본 적이 없으면 이제 먹어본 적은 있으시겠죠? 그래서 약간 걸쭉해진다. 죽처럼 된다. 풀처럼 된다. 전분 입자는 분자 상호 간의 강한 결합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모여진 말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생전분, 베타전분이라고 한다. 처음에 전분 입자 스타트. 여러분들 공유 쌀 생각할게요. 쌀 기준으로 했을 때 생쌀은 베타형입니다. 베타형. 교수님이 교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베타형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글씨랑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가지고 베타형입니다. 베타형. 말셀 구조가 흐트러진 전분을 호화전분, 알파전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알파에서 여기 보시면 물을 넣고 끓여요. 끓여서 이렇게 밥이 된다 혹은 죽이 된다.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형으로 가는 거 다시 얘기할게요. 생쌀은 베타형. 얘가 호화 과정을 거치면 알파형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림 3-19가 전분의 호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단계별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단계를 보면서 책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수화현상, 하이드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드레이션. 수화는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을 집어넣는 게 수화입니다. 물 숫자. 자, 그래서 전분을 물에 담그면 말셀을 형성하고 있는 아밀로스나 아밀로펙틴 분자들이 서로 물 분자로 스며들어서 수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전분 입자들이 물을 빨아당겨요. 물을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었는데 물을 집어넣으면 이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면서 벌어집니다. 훅 벌어져요. 약간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이 이렇게 훅 물을 먹으면서 팽윤이 뭡니까? 빵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빵빵해진다. 자, 그래서 전분 입자들의 중량의 20에서 30%의 물을 가역적으로 흡수하여 하고 건조하면 원상태로 회복되는 과정. 이제 수화 과정. 두 번째 이제 팽윤 과정.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어가지고 빵빵해지는 이제 전분의 현탁액의 온도가 상승하며 계속해서 이제 수분을 흡수해서 팽윤이 일어나게 되고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간격이 늘어나서 붕괴하기 전까지 중량의 약 25배의 수분을 비가역적으로 흡수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팽윤, 물을 쑥 빨아당겨서 이제 가열을 거치게 되면 전분 분자가 이제 파괴가 됩니다. 지금 요렇게 초밀 있었던 것이 벌어지고 끝내는 요렇게 흐물하게 된다.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제 분자가 붕괴된다. 3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이드 형성이 됐네요.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불을 떼줘요.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전분이 호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아까 호화 온도는 몇 도라고 했죠? 60에서 80도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화 온도에 도달하면 수용성 아미노스가 수용성이 뭡니까? 물에 녹는다. 처음에는 물에 안 녹았어요. 전분은 물에 안 녹습니다. 자, 근데 그 수용성으로 바뀌어요. 수용성 아밀로스가 전분 입자 밖으로 빠져나가서 붕괴되고 현탁액은 조울 상태의 교질 용액으로 바뀌게 된다. 입니다. 이 교질 용액을 급속히 냉각하게 되면 반고체의 계열 상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계열 상태
결이 형성되며 서서히 냉각하면 전분 입자들은 침전하여서 규칙성을 가진 형태로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요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베타 형태 생전분. 베타 형태의 생전분입니다. 생쌀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밥을 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밥을 지을 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씻죠.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전분 입자에 이제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사이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팽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빵빵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열을 해서 불을 떼줍니다. 밥을 짓기 시작했어. 온도를 올립니다. 60에서 80도씨까지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전분 분자가 붕괴가 일어나서 알파 형태 이렇게 흐물흐물한 상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교질 상태, 조울 상태가 된다. 근데 이것을 냉각시키면 다시 딱딱한 방고체 상태, 개 상태로 바뀌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기에 별표입니다. 종류가 이제 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꼭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입니다. 5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째, 전분의 종류입니다. 전분의 종류는 다 달라요. 입자의 크기도 다르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탄수화물 를 이루고 있는 이제 전분,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는 뭐 쌀이든 보리든 감자든 고구마든 옥수수든 다 전분의 모양과 입자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입자의 크기가 작은 전분, 쌀이나 수수 등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전분 입자입니다. 쌀이나 수수 등이 입자가 큰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것들보다 호화 온도가 높다. 그래서 쌀은 98도씨까지 올려야지 호화가 된대요.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온도가 높대요. 자, 그 다음에 감자는 70도씨 정도 되면 호화가 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높을수록 호화 속도가 느리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아밀로스는 무조건 뭐가 잘 돼. 근데 아밀로펙틴은 뭐가 안 돼. 똑같아요. 호화도 아밀로펙틴이 잘 안 됩니다. 이해 가셨죠?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찰옥수수, 찹쌀 이런 거 끈적끈적한 거, 찹쌀, 찰, 옥수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호화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수분 함량입니다. 물 분자가 전분 입자 안으로 흡수되면 전분 입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팽윤된다고 했죠. 팽윤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으면 호화 속도가 촉진된다 입니다. 수분이 많아요. 그러면 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pH입니다. pH는 전분 분자들 사이의 수소결합은 산 알칼리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알칼리일수록 호화 속도는 촉진되고 노화는 지연되게 된다. pH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pH에 대해서 공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해보신 적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pH는 얘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pH는 0부터 14까지 우리가 보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산성,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알칼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호화는 알칼리성에만 영향을 미쳐요. 숫자가 큰 거. 그래서 알칼리성일수록 호화가 촉진되고 노화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지연되게 된다. 온도에 얘기합니다. 온도. 호화 최저 온도는 전분의 종류나 수분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60도씨 기준이었죠. 60도부터 80도씨까지. 근데 쌀은 조금 더 높아요. 98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약 60도씨 전후가 되면, 온도가 높으면 호화 시간이 단축된다. 높으면 높을수록 호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화가 빨리 일어나게 된다. 염류는 NaCl입니다. 소금 이런 것들. 염류는 수소결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염료는 전분의 호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으면 호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다만 요게 예외 규정이 들어갑니다. 황산염은 호화를 억제시킨다. 요 꼭지가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영양사 국시에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호화에 대해서 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반드시 암기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화. 두 번째 꼭지가 노화입니다. 전분의 변화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호화. 두 번째가 노화 들어갑니다. 노화. 여러분들 책에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화된 알파 전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생쌀은 뭐라 그랬어? 베타형입니다. 근데 호화가 됐어. 물을 만났어. 그러면 알파 전분이 됩니다. 근데 노화가 되면 다시 베타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베타, 알파, 베타 요 순서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베타는 생쌀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는 호화가 됐어. 밥입니다. 노화는 다시 베타형으로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요 순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생쌀은 베타 전분입니다. 여기 밥을 지었어. 밥을 짓는다는 것이 호화된다는 얘기거든요. 호화가 됐어. 여러분들 먹는 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알파입니다. 근데 얘가 실온에 오래 놔두니까 딱딱해졌어요. 얘가 노화입니다. 얘는 딱딱한 생쌀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딱딱해진. 그래서 베타형은 노화 전분이 된다. 자,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호화된 알파 전분을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전분 입자가 모이면서 점차 규칙적인 말셀 구조로 되돌아가서 베타 전분으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을 노화 또는 베타화라고 한다. X선 회절도는 알파 전분의 V형에서 다시 베타 전분의 회절도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고 알파 전분일 때의 X선은 V형이다.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국시에 그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X선 회절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국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베타 전분은 이제 생쌀, 그 다음에 노화 전분도 베타 전분 형태죠. 근데 호화만 알파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호화형인 알파 전분의 X선 회절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V형이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의 67페이지 노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화 과정은 여기에 3-21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생전분 아주 단단하다 되어 있죠? 아주 단단하다. 생쌀입니다. 여기에다가 물 플러스 가열이 중요하죠. 물 플러스 가열이 되면 뭐다? 호화. 이제 자동으로 탁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화 전분 부드러워졌어요. 부들부들부들. 여러분들 쌀 이제 밥을 생각해 보세요. 부들부들하죠. 맛있는 밥. 거기다가 방치. 여기서 낮은 온도입니다. 낮은 온도. 낮은 온도로 실온에서 오래 방치하게 되면 노화가 일어나서 다시 단단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단단한 것이 어떻게 호화가 진행되면 부들부들해지고 노화가 되면 다시 단단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 한번 읽어볼게요. 노화 과정. 호화 상태에서 불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던 조울 상태의 전분 입자들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전분 분자의 운동이 줄어들어서 결정화되어서 반결정 상태의 침전을 형성하기 때문에 계열 상태의 말셀 구조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요 그림에서 호화 과정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을게. 호화. 근데 여기에 냉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냉각은 뭡니까? 낮은 온도. 낮은 온도. 그래서 요게 노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봤을 때 자, 호화 과정에서는 조울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되면은 계열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호화 상태는 조울 상태, 그 다음에 노화는 계열 상태. 요것도 이제 문제에서 나올 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분의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똑같습니다. 전분의 종류, 수분 함량, pH, 온도, 염류 5가지예요. 똑같아요. 호화하고 같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은 다르겠죠. 그래서 전분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입니다. 노화.
호화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전분의 종류. 전분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노화가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화가 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호화하고 반대죠. 호화는 전분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온도를 더 높여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분의 종류 입자가 크기가 작으면 노화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 등의 곡류 전분은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이런 것들 입자가 좀 크죠. 이런 것들보다 노화가 더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밀로스는 직선상의 분자이죠. 알파 1사결합으로 쭉 되어 있는 아밀로스는 입체 장애가 없기 때문에 노화가 잘 일어나고요. 아밀로펙틴은 알파 1사 플러스 알파 16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노화가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쌀보다 이제 생쌀은 알파 아밀로스의 한 20% 함량이 있고요. 찹쌀이나 찰옥수수는 거의 100% 아밀로펙틴입니다. 그래서 쌀이 이 찹쌀이나 찰옥수수보다는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나고요. 찹쌀, 찰옥수수 이런 것들은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밀로펙틴 함량이 100%이기 때문에 거의 100% 달하기 때문에 노화가 잘 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아밀로스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 펙틴이죠. 자, 아밀로스가 훨씬 더 노화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분의 함량 보겠습니다. 전분의 수분 함량은 30에서 60% 요거 숫자 싸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수분의 함량은 전분에서 수분의 함량이 30에서 60%가 돼야 노화가 잘 일어난다. 그런데 수분이 10% 이하 아주 수분이 없거나 수분이 60% 이상 아주 수분이 많으면 노화가 억제된다. 그 다음에 자당을 첨가하게 되면 자당이 탈수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화가 억제될 수도 있다. pH는 호화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에서 호화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호화가 촉진된다라고 했는데 pH에서 이제 노화는 산성에서는 노화가 촉진되고 강산성일 때는 노화가 지연된다. 그 다음에 알칼리성일 때는 노화가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H가 호화에서 영향을 주는 pH는 알칼리성 일때 촉진이 되고 노화는 pH가 산성일 때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런데 너무 강산성이 되면 오히려 지연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0에서 5도씨의 냉장고 온도에서 아밀로스 분자들의 회합 침전들이 촉진되기 때문에 노화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냉장고입니다. 냉동고 말고 냉장고 0에서 5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노화가 잘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0도씨 이상이거나 자유수가 얼음이 되는 마이너스 2도씨 냉동고에서는 아밀로스 분자의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냉동고에 넣죠.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노화가 일어나서 딱딱해지고 냉동고에 급속 얼게 만들어주면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데펴도 그대로 옛날에 호화 상태인 밥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염류 보겠습니다. 황산염을 제외한 무기염류는 노화를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이온의 순서 그 다음에 양이온의 순서에 따라서 호화를 촉진하고 노화를 억제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염류 패트는 오히려 NaCl 같은 경우 NaCl 소금을 넣으면 노화가 억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화는 어땠어요? 염류를 넣으면 호화가 촉진된다. 정반대 개념이 많습니다. 호화와 노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할 때 반드시 공부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별 해놨죠. 공부를 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전분의 노화 억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7페이지에 나와 있죠.
67페이지, 68페이지에 있네요. 68페이지 전분의 노화 억제 방법.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식품회사 가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노화를 억제하는 것은 수분을 15% 이하로 쭉 떨어뜨리면 된다. 제가 뭐라 그랬죠? 수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혹은 아주 많으면 많을수록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수분을 15% 이하로 쭉 떨어뜨리면 고온으로 80도씨 이상으로 올리면 수분이 날아갑니다. 이게 증발해요. 그러면 이제 노화가 억제된다. 대표적인 식품의 예로는 라면, 그 다음에 건조미, 과자, 비스킷, 보통 우리가 과자 회사나 라면 회사에서 이 과정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급속하게 얼리는 방법. 급속 냉동시켜서 이제 수분을 이제 꽁꽁 얼리는 거죠. 반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0도씨 이하 냉동 쌀밥, 냉동면, 냉동식품이 여기 들어갑니다. 냉동식품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보겠어요. 전분의 노화 억제 방법. 보온 60도씨 이상으로 온도를 확 올립니다. 보온밥통의 원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온밥통에다가 밥을 호화된 밥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보관할 수가 있겠죠. 실온에 보관하는 것보다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온밥솥의 밥의 형태가 여기 들어갑니다. 첨가물 볼게요. 다량의 당, 설탕을 첨가하거나 유화제를 첨가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많은 양의 당을 첨가해서 양갱, 탈수제로 작용해서 노화를 방지한다든지 유화제 첨가 그래서 기름 아니 버터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빵도 결국에는 전분의 형태, 탄수화물, 밀가루잖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버터를 많이 넣는다든지 기름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분의 마지막 세 번째 꼭지, 전분의 변화에서는 호정화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뭐까지 했죠? 호화, 노화, 마지막 세 번째 꼭지가 호정화입니다. 호정은 물에 잘 녹고 소화가 잘 된다라는 뜻이고요. 호정화된 식품으로는 비스킷, 토스트, 팽화곡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의 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정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분을 수분 첨가 없이의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표시를 꼭 해주세요. 수분이 없어요. 수분 없음. 근데 고온입니다. 제가 아까 호화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게 호정화예요. 호화는 물 플러스 가열입니다. 물 플러스 가열인데 그냥 가열이 아니라 60에서 80도씨 고온은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근데 호정화는 물이 없어야 돼. 물이 없고요. 굉장히 높은 온도. 여기서 책에는 지금 150에서 190까지 올렸습니다. 150에서 190도씨 정도 가열을 하면 전분 분자 자체의 수분에 의해서 가용성 덱스트린이 형성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호정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호정이 되면 이제 물에 잘 녹고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호정화된 식품은 종류가 간혹 영양사 국시에 나와요. 비스킷, 그 다음에 토스트, 팽화곡류 요 세 꼭지가 대표적인 호정화된 식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분에서 물이 없어요. H2O가 없습니다. 없고요. 고온입니다. 고온. 온도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러면은 열분해가 됩니다. 150에서 190도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분해가 돼서 재중합이 돼서 호정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분의 X선 회절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69페이지에 보면 전분 분자들은 규칙적인 배열로 말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규칙적인 배열이 결정성 영역이 된다. 이 부분에 X선을 이제 조이는 거죠. 조사를 하면 산란 현상을 일으켜서 반점이나 동심 원륜성을 나타내는 X선 회절도를 보이게 된다. 마치 나이테 같죠? 여러분들 나무에 나이테 있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테 같죠? 이것은 전분의 형태,
공유면 공유, 두류면 두류, 전분의 입자가 다르듯이 식품에 따라서 전분의 입자 모양이 다르듯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품에 따라서 전분의 형태에 따라서 이 X선 회절도가 다릅니다. 책에 보시면 A형, 지금 여기 보시면 A형, B형, C형, V형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이테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요. 자, 산란의 모양. A형은 공유, 전분, 옥수수, 쌀, 밀 형태가 A형입니다. A형, A형. 이제 베타 전분이겠죠. 베타 전분. 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B형은 찰옥수수를 제외한 옥수수 전분 또는 감자와 같은 금경류, 뭐 감자라고 볼게요. B형은 감자. 뭐 A형은 대표적인 쌀,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형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칡, 그 다음에 타피오카 등의 전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한편 호화 전분은 말셀 구조를 파괴되어서 규칙적인 배열 부분이 결정성 영향이 없어지고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V형이 된다. 요거는 이제 호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별표입니다. V형은 호화 전분의 형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문제를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A형은 그냥 생쌀입니다. 그냥 A형, 그 다음에 B형은 감자, C형은 고구마,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페이지의 네모 박스를 한번 볼게요. 당류의 캐러멜화라고 되어 있죠. 당류. 탄수화물도 당에 들어가니까요. 당류를 가열하여서 이제 온도를 가열하여서 6점 이상이 되면 점조성의 적갈색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캐러멜이라고 하고, 이 색소를 캐러멜화 현상을 캐러멜화라고 하고, 이 색소를 캐러멜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호정화는 물 없이 고온으로 가열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죠. 탄수화물 전분에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당류, 이제 설탕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전분의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 설탕의 형태. 설탕을 온도를 굉장히 높은 고온으로 물 없이 가열하게 되면 색깔이 젓갈색으로 변하는 캐러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색소를 캐러멜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호정화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고온을 가열을 해서 이렇게 변하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류의 캐러멜화는 나중에 색소 파트 들어가서 볼 일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당을 가열하면 갈색의 캐러멜이 된다. 이 갈색 물질은 식품 가공 시 독특한 향미와 색을 주게 되고, 자당은 160에서 180도씨, 포도당은 147도씨에서 분해가 시작된다. 여기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분이 대표적인 다당류 형태로 1번으로 나왔어요. 전분 공부할 게 되게 많죠. 전분의 변화에서 호화 과정 공부했고, 노화 과정 공부했고, 호정화 공부했습니다. 요렇게 중요한 내용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다당류 두 번째 주자, 이제 두 번째예요. 덱스트린 나옵니다. 덱스트린은 전분을 묽은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할 때, 쪼갤 때 생성되는 전분의 가수분해 중간 산물이다. 전분이 가수분해될 때 그 정도에 따라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쪼갤 때 다당류이기 때문에 이게 포도당으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쪼갤 때 이거에 따라서, 진행 과정에 따라서 아밀로덱스트린, 에리트로덱스트린, 아크로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메가당과 포도당, 이게 2당류고 얘가 단당류잖아요. 이렇게 분해될 수가 있다.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덱스트린은 70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물에 녹아요. 이게 전분하고 좀 다르죠? 전분은 물에 녹는다고 했어요? 안 녹는다고 했어요? 잘 안 녹습니다. 근데 덱스트린은 일반적으로 물에 녹아요. 전분처럼 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단맛이 살짝 있습니다. 단맛이 살짝 있고요. 물엿에는 약 40%의 덱스트린이 들어있습니다. 덱스트린에 요오드 반응시키면 아밀로덱스트린은 청색을 나타내지만 에리트로덱스트린, 아크로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요오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당류의 두 번째 주자가 덱스트린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자가 이눌린인데, 이눌린이 생각보다 국시에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눌린은 대표적인 게 돼지감자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눌리는 다당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당류로서 종류로는 돼지 감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류. 뿌리 채소류, 뭐 다알리아의 뿌리, 백합 뿌리 등에 있는 다당류로 과당의 중합체이다. 과당. 그래서 단맛이 좀 있습니다. 과당의 중합체이다. 요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글루코만난. 글루코만난은 만난이라고도 하면 포도당과 만노수가 1대2 정도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 다당류 네 번째가 글루코만난이고요. 다섯 번째가 섬유소 있습니다. 섬유소를 우리가 셀룰로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셀룰로스는 자연계에 굉장히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다당류입니다. 자연계에 굉장히 많고요. 주로 식물성 세포벽입니다. 식물성 세포벽. 여러분들 나중에 인체생리학 말고 이제 생화학 쪽으로 가게 되면 식물성 세포벽에 대해서 공부할 때가 될 텐데, 셀룰로스는 식물성 세포벽의 주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배는 약 10%, 목재는 약 50%, 소매는 90% 이상의 섬유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베타 일사결합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아밀로스 전분의 형태, 아밀로스는 알파 일사결합으로만 되어 있고, 그 아밀로펙틴은 알파 일사결합 플러스 알파 16, 다 알파형이었어요. 근데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베타형입니다. 베타 일사결합, 요것도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베타 일사결합이고요. 사람은 이 베타 일사결합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알파 일사결합은 분해 요소가 있었죠. 알파 아밀라아제나 베타 아밀라아제나 그 다음에 글루코 아밀라아제는 알파 14, 알파 16 다 분해가 한다. 사람한테 다 있어요. 이 분해 요소가.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룰로스는 섬유소는 우리가 먹었을 때 분해 요소가 없어요. 왜? 베타 일사결합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섬유소는 포도당이 베타 일사결합에 의해서 직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초식동물은 사료 중에 섬유소를 장내의 세균에 의해서 분해하여 일부 흡수 이용할 수 있고, 하지만 사람은 이 베타 일사결합을 셀룰로스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영양적인 가치가 없어요.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의 운동을 자극하여서 변통을 좋게 하는 효과, 우리 몸 안에서 소화효소, 쪼갤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섬유소를 먹으면 그대로 장을 통과해서 이제 예를 들어 식도, 위, 소장, 그 다음에 12장 이렇게 쭉 통과해서 장까지 직선으로 쭈르륵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겠죠.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래에는 섬유소를 염산으로 분해하여 결정 섬유소를 만들어서 식품 첨가물로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분해 요소가 없다. 그래서 장관의 운동을 자극하여서 변통을 촉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헤미셀룰로스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중요한 72페이지에 네모 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네모 박스 제가 PPT에는 깔지 않았는데 여기 식이섬유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식품이 한참 뜨고 있잖아요. 요새 아시죠? 그래서 식이섬유소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시가. 자, 여기 보시면 섬유소, 셀룰로스, 식이섬유소 중에서 불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다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에는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다섯 번째 꼭지 셀룰로스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여섯 번째 이제 곧 공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그닌 요렇게 세 가지고요.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펙틴, 일곱 번째 펙틴 물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펙틴 물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여기에 일부. 대부분의 헤미셀룰로스는 불용성에 들어가고요. 일부분은 이제 수용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점액질 이렇게 들어갑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소의 대표적인 것도 이제 현미,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우리가 주로 전분, 밥, 생쌀을 호화시켜서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미, 불용성 식이섬유 형태, 이제 현미, 통밀, 호밀 등 모든 식물의 줄기나 곡류의 결층에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분변량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배변을 촉진하고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기초 영양학이나 고급 영양학이나 그 다음에 생애주기나 나중에 영양학 파트 가게 되면 임상 영양학이나 가게 되면 주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는 포도당 흡수 지연,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도 좋다.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채류입니다. 과채류. 감귤류, 사과, 바나나, 보리, 키위, 두류, 해조류 등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용성이기 때문에 위-장 통과가 이제 지연이 됩니다. 통과가 천천히 진행되고요. 포도당 흡수 지연시킵니다.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째 다당류로 다시 돌아올게요. 헤미셀룰로스입니다. 헤미셀룰로스는 대부분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학 구조나 성분은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식물의 세포벽 성분 중에서 셀룰로스를 뺀 여러 가지 다당류의 혼합물이다. 헤미셀룰로스는 알칼리성, pH가 높은 것에 잘 녹으며 비섬유상이고 무정형으로 존재하게 된다. 셀룰로스는 가수분해하면 포도당을 생성하지만 헤미셀룰로스는 자일로스를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헤미셀룰로스에 대해서 6번째 다당류입니다. 얘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소에 들어가게 된다. 7번째 펙틴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펙틴 물질은 식물의 뿌리, 과일이나 해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가 과일이나 해조류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펙틴 물질에는. 자, 그래서 이제 펙틴 물질의 구조와 종류가 이렇게 짜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책의 72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식물 조직의 세포벽 사이에 존재하여 세포를 결착시켜주는 물질로 작용하여 벽돌 사이에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거나 하므로 채소류나 과일류의 가공 저장 중의 조직이나 신선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펙틴 물질은 중요합니다.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국시에 잘 나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펙틴은 분자 안에 친수성기가 많아서 물 분자에 의해서 수화되는 힘이 강하므로 당과 산의 존재에서 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과, 감귤류, 사탕무 등에 있는 특히 펙틴 함량이 많아서 pH가 0에서 3.5 및 50% 이상의 당과 함께 가열하면 젤리화되어서 여러분들 젤을 만든다거나 젤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딸기잼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잼이나 젤리, 마멀레이드를 만드는데 이 펙틴 물질이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 72페이지에 있으니까 펙틴 물질은 잼이나 젤리, 마멀레이드 만드는데 많이 이용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테이블 기억입니다. 자, 펙틴 물질의 종류와 특징. 종류는 크게 프로토, 펙틴, 펙틴산, 펙틴, 펙트산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식품학 처음이시니까 한글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나중에 식품 기사 같은데 보면 요거 좀 땡길게요. 이제 식품 기사 시험에는 이제 영문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1학년이시니까 자, 프로토펙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73페이지에 있어요. 73페이지. 프로토펙틴 덜 익은 과일 아직 익기 전 덜 익은 과일에 있다. 그 다음에 불용성으로 물에 안 녹아요. 겔 형성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나 채소가 익어감에 따라서 프로토펙티나즈에 의해서 가수분해되어서 수용성 펙틴과 펙틴산으로 된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가겠어요. 1번, 얘가 1번입니다. 아직 안 익었어. 우리가 못 먹죠. 아직 익지 않은 과일입니다. 덜 익은 과일. 프로토펙틴에서 얘가 익어요. 익기 시작하면 이제 펙틴산과 펙틴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성숙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펙틴은 이제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불용성인데 이제 익었어. 성숙한 과일이 되면 펙틴산, 펙틴 형태로서 성숙한 과일 수용성 계열 형태를 형성한다. 물에 녹아요, 이제. 근데 요렇게 두 꼭지로 나눠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펙트산, 애시드죠, 애시드. 그 다음 펙틴,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하시면 펙틴산은
분자 속에 카르복실기 COOH가 일부 메틸 에스테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펙틴산은 이제 COOH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펙틴산과 펙틴산의 중성염과 산성염 또는 그 혼합물에 대한 총칭을 얘기한다. 이제 요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펙트산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펙트산. 자, 과수관 많이 익었어. 아주 많이 익었어. 그래서 아주 많이 익은 과일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나 찬물에는 녹지 않고 계열 형성 능력이 없어요. 분자 속에서 COOH가 전혀 메틸 에스테르 형태로 되어 있지 않으며 중성염이나 산성염 혹은 그들의 혼합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프로토펙틴 아직 안 익은 거 물에 안 녹아요. 불용성 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익었어. 우리가 먹기 맛있게 익었어요. 그럼 얘는 펙틴산과 펙틴 형태로 구별하게 되는데, 펙틴산은 COOH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메틸 에스테르 형태 COOCH3 이거 막 넘어가네요. 글자 쓰다가 말았는데, 자, 펙틴산은 이제 COOH 더하기 COOCH3 이 두 가지가 같이 혼합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펙트산 너무 많이 익었어. 너무 많이 물컹물컹해져 버렸어. 얘는 이제 과숙한 과일을 펙트산이라고 하는데 수용성이긴 하지만 찬물에는 녹지 않고 계열 형성 능력이 없고 얘가 없고 COOH 형태만 있다. 그래서 펙틴산과 펙트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셨죠? 이제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익기 전, 익은 거, 아주 많이 익은 거.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펙틴 계의 형성, 여러분들 73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어요. 펙틴 물질을 우리가 크게 좀 책에 보시면 펙틴 물질의 종류에는 불용성인 프로토펙틴, 수용성인 펙틴산, 펙틴, 마지막에 펙트산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펙틴 계를 형성하는 거 알파 D 갈락토론산의 카르복실기는 이제 COOH 요거입니다. 요 COOH는 메틸기 CH3 이게 메틸기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CH3하고 결합하여서 메틸 에스테르화되어서 메틸 에스테르화되거나 나트륨, 칼슘 등의 염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 1,4 결합으로 되어서 이렇게 메톡시 그룹 메톡시 그룹이 자 요거죠. 메톡시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펙틴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냥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론상으로 펙틴 분자 속의 모든 유기산기가 메틸 에스테르화 되어 있으면 메톡실기 요 메톡실기 함량이 약 16.32%지만 실제로 메톡실기 최대 함량은 14%다. 그래서 요 메톡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거니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요 COOCH3 요 메톡실기에 따라서 책에 보시면 이 메톡실기가 7% 이하일 때는 저메톡실 펙틴, 7% 이상일 때는 고메톡실 펙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메톡실 펙틴은 7% 이상입니다. 뭐가? 이 메톡실기가. 이 메톡실기. 그래서 그 다음에 저메톡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COOCH3기가 7% 미만이에요. 이하로 떨어집니다. 7% 이하. 그래서 7이 중요해요. 7%. 이 메톡실기의 함량이 7% 이상이면 고 메톡실 펙틴이고 7% 이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메톡실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책에 여러분들 74페이지에 넘어왔습니다. 고메톡실 펙틴에서 앞부분을 넘어갈게요. 고메톡실 펙틴의 용액에 설탕과 산을 첨가하면 겔이 형성되는데 첨가된 설탕 분자에 의해서 펙틴 분자에 수화되어 있는 물 분자가 탈수되면서 안정 상태가 파괴되고 침전이 되기 쉽다. 침전이 잘 일어난다고 해요. 고메톡실은 이제 침전이 잘 일어나게 된다. 또한 양전하인 산을 첨가하면 음전하를 가진 펙틴 분자에 COO- 결합해서 중성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고 이유산 다음 팩틴 분자들과 수소결합해서 계열 구조를 안정화된다. 이렇게 안정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요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하다. 7%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메톡실 볼게요. 저메톡실 팩틴 같은 경우에는 7% 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용액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이가 금속 이온이 존재하면 당과 산이 적어도 팩틴 분자의 COO-가 이들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망상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저메톡실 팩틴 같은 경우는 CaE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금속하고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고메톡실 팩틴 같은 경우는 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메톡실 팩틴은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하고 반응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국시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7% 이상이면 고, 이하면 저. 이 메톡실 그룹이 그렇습니다. 자, 팩틴 분해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틴 분해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프로토팩틴아제, 팩틴 메틸 에스터라제, 그 다음에 폴리가락토나제, 여기 보시면 아제 이 뒤에 이 용어가 붙어요. 이것을 효소입니다. 분해 요소. 아밀라제 맞죠? 프로토팩틴아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폴리갈락토나제, 아제가 붙으면 얘는 분해 요소구나. 이렇게 이제는 약간 센스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프로토팩틴아제는 식물 조직 내 세포벽 사이에 존재하며 과일이 익어감에 따라서 불용성이 뭐였죠? 아까 프로토팩틴이었죠. 앞에 이제 짝짓기입니다. 프로토팩틴을 가수분해하는 것이 프로토팩틴아제예요. 가수분해해서 수용성인 팩트로 만들어주는 효소이다. 팩틴으로. 이 효소에 의해서 과일이 조직이 먹기 좋게 연해진다. 그래서 덜 익은 과일의 그 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토팩틴이었죠. 얘가 프로토팩틴아제하고 반응을 하면 가수분해가 되어서 익은 형태, 우리가 먹기 좋은 익은 형태, 팩틴 형태로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팩틴 혹은 메틸 에스터라제, 팩타제, 팩틴의 메틸 에스터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아까 메틸 에스터 결합이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가수분해 요소로 감귤의 껍질, 곰팡이 등에 존재하게 되고, 이 효소에 의해서 과실이나 채소의 조직은 더 단단해질 수 있으며 포도주 등의 발효 과정에서 메탄올이 형성되기도 한다. 얘는 포도주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도주 만들 때 사용되는 효소다. 이 정도. 포도주 만들 때 사용되는 요소가 요 효소다. 그 다음에 폴리갈락토로나제, 갈락토론산 분자를 가수분해시켜서 분자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요소, 미생물 또는 고등식물에 존재하며 절임 현상의 연부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요거는 연부 현상이랑 절임 현상, 쪼글쪼글해지는 거. 여러분들 피클 같은 거, 오이 피클 쪼글쪼글해지죠. 매실 피클, 매실 장아찌 이런 거 쪼글쪼글해지는 이런 연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폴리갈락토로나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다당류 일곱 번째가 뭐였어요? 팩틴이었습니다. 근데 팩틴 물질이 좀 많았죠? 종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7번째 꼭지에서는 좀 공부할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다당류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 여러분들 책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76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글리코겐은 이제 중요한 내용만 찝을게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꼭지만 찍고 핵심 키워드 잡고 가겠습니다. 글리코겐은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 동물입니다.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로서 간이나 근육에 많으며 조개류, 효모, 미생물에 들어있다. 요게 중요한 센텐스 한 꼭지입니다.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한 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키틴
키틴 잘 나와요. 키틴 잘 나오고요. 이제 앞에 8번 글리코겐은 여러분들 생화학에서 많이 볼 거예요. 간으로 저장되는 형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에 저장되는 형태가 글리코겐 형태. 생화학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9번 키틴은 새우, 게 껍질에 존재하는 단단한 각광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키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리활성 효소로 인정되는 키토산, 요거는 이제 기능성 식품 파트에 여러분 3학년 2학기에 가서 공부하실 겁니다. 요즘에 기능성 식품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배우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식품, 기능성 식품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황산콘드로이틴은 연골의 주 성분입니다. 연골 N-아세틸갈락토사민 우론산 황산으로 이루어진 다당류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 아라비아 검. 이제부터 검 얘기합니다. 검 기억나시나요? 아까 수용성 식이섬유 파티에 있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 파티 검. 아라비아 검은 아카시아과의 수액에 들어있는 다당류 형태이다. 여기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77페이지에 보면 과자류 제조에 안정제로 많이 쓴다. 이거 과자류, 식품 첨가물에 많이 나와요. 아라비아 검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구화검도 마찬가지. 콩과 식물의 종자에서 얻어지고요. 아이스크림, 증점제, 샐러드 드레싱과 소스의 안정제 및 증점제로 사용되게 된다. 요 두 개는 식품 첨가물 파트.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식품 첨가물 파트에서 이제 나오는 주요하게 아라비아검, 구화검이 나옵니다. 다당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천은 홍조류인 우뭇가사리의 추출물이에요. 우뭇가사리, 홍조류입니다. 요거 이제 해조류를 우리가 색깔별로 분류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뒤에 가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홍조류인 우뭇가사리에서 추출된 다당류로서 갈락토스로 된 복합 다당류 갈락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천은 여러분들 미생물 실험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미생물 배양 배지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한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78페이지에 알긴산부터 해서 요것도 핵심 키워드만 잡겠습니다. 14. 알긴산.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의 동그라미 세포벽 성분의 다당류이며 갈조류에서 추출된 알긴산. 알긴은 알긴산의 염이다. 이 알긴산은 이제 요것도 아이스크림이나 냉동과자의 안정제로 쓰이고 있다. 요렇게. 자, 카라기나는 홍조류에 들어있는 다당류입니다. 지금 이제 해조류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해조류. 다당류로서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라기난도 역시 잼이나 젤리나 아이스크림 기름의 유화제 등으로 안정제로 쓰이고 있다. 16. 덱스트란. 알파 글루코스가 알파 16결합으로 연결된 다당류로서 루코노스톡에 속하는 세균이 설탕 또는 과당을 소비하여 점성의 덱스트란을 형성하게 된다. 자, 덱스트란. 그 다음에 17. 잔탄검은 이제 이것도 역시 다당류인데 균에서 생성되는 다당류이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베타 결합을 하고 직세 디만노스, 디글루크론산, 그러니까 6옥시전, 아세틸 디만노스, 피루부산 등이 결합되어 있다. 잔탄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면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하고요. 이 잔탄검은 물에는 잘 녹고 낮은 농도에서 점도가 높은 용액을 만들기도 한다. 베타글루칸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도당이 베타-1,3 글루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중합된 다당류로서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므로 보리나 귀리, 버섯, 흑곰팡이, 효모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 요렇게 다당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꼭지 제일 1번 이제 전분의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팩틴 물질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